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프리카의 군사 기지. 2. 한국 특수부대의 위력. 3. 한국 무기의 위력 차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개선하며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몇몇 섬을 포함하여 해외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 중인 섬들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및 기타 나라들과의 지역 내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새로운 군사기지를 확장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역에 군사기지를 지으며 영역을 넓히던 중국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영역을 넓히던 중국의 계획에 큰 방해를 한 국가가 있습니다. 봄꽃 가봉인데요. 최근 가봉은 항구를 한국에게 개방, 군사기지를 짓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받은 은혜와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아프리카의 저 먼 나라, 가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한국에게 감사를 표한다. 가봉의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는 연단에서 큰 소리로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한다는 것, 그가 내준 땅은 바로 포트 장틸, 포어트 존티, 항구였습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바다 건너 상툼의 프린시페 섬과 맞닿아 있는 장소. 케이프 로페즈 많이 있는 항구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대형 군함이 정박해도 지장이 없는 장소인데요. 그곳을 선뜻 대한민국에게 양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한국 해군 군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겠다고 말하며 나중에 한국형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죠. 한국 기업의 가봉 항만 투자에도 열려 있다고 말한 온딘바 대통령은 한국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가봉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가봉의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 적도기니와 적도기니에 엄청난 투자를 한 중국이었죠. 특히 중국은 이 소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적도기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군사기지를 짓기로 결정한 중국은 자신이 짓기로 한 군사기지 아래에 한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그곳에 한국 병력이 거주할 수 있게 가봉이 배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아프리카 전역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며 협력을 강조한 중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봉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봉에 있는 벨린가 철광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출하며 투자를 했기에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가봉을 들리며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가봉 대통령이 흔쾌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상황.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은 한국과 가봉 사이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단단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1대1로를 개발하기 이전 가봉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봉 대통령의 영향을 끼친 한국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봉 대통령을 모셔왔던 한국인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봉 대통령 경호실에서 35년 이상 근무했던 박상철 전 경호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가 가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특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이념 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봉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인사가 펼쳐졌죠. 그런데 대통령의 낯빛이 변하며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군악대 지휘자의 팔을 내리치며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된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입니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1980년대. 한국 대통령이 온자리에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였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도 인연을 쌓아오던 가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가봉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며 이 실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이 애국가와 북한 국가를 교체하면서 대한민국과 가봉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계획한 사실이 알려졌죠. 단순 실수로 끝나며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상철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내부 경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를 가봉 대통령이 인상 깊게 바라본 것이죠. 이후 한국 경호원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가봉 대통령은 한국에게 정식으로 한국 경호원 인력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때 가봉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 대통령인 오마르 봉고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연치 않게 가봉에서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유일하게 합격되었죠. 당시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가봉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며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5년만 고생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어졌고 가봉 사람들이 보낸 호의에 감동한 그는 35년이라는 시간을 가봉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봉 대통령 곁에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많은 경호 인력들이 현지에 있었지만 전 대통령 오마르 봉고 대통령과 현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 대통령까지 이대에 걸쳐 경호를 맡은 인물은 오직 한국인 박상철 씨가 유일했습니다. 두 대통령들 역시 박상철 씨가 말한 내용은 무조건 신뢰했죠. 덩달아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알았던 가봉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한 국가가 되었죠. 태권도 교관이었던 그는 심지어 가봉의 무술 환경도 바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온 교관들이 가라데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박상철 씨가 태권도를 가봉 군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점점 가라데 대신 태권도가 군인들의 필수 소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봉에서는 태권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을 딴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서 태권도 대부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죠. 현 대통령인 알리 봉고, 온딘바는 박상철 씨를 파피라 부르며 따를 정도로 어렸을 적부터 그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파피는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은퇴한 박상철 씨지만 아들 2명이 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가봉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가봉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는 아프리카 외교 최전선에 있었죠. 한국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도 가봉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회사가 가봉 정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에이즈 신속 진단 키트, 말라리아 키트까지 선물하는 호의를 보냈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조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가봉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지리를 알릴 수 있는 교재도 제공하면서 가봉과 한국의 깊은 인연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 외에도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적도기니에 설치한 중국 군사기지 때문입니다. 적도기니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는 적도기니에서 나오는 석유 덕분에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들인 오비앙은 이러한 부를 믿고 엄청난 사치를 부린 인물이었죠. 고위층들만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부를 누리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적도기니 시민들이 죽어가자 막대한 부를 누리던 석유 산업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석유 산업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40년 동안 독재를 했던 응게마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 이런 틈을 중국은 파고들어 적도기니 부지를 넘기는 대신 차이나머니로 적도기니를 사들인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지으려는 정황을 포착 미 의회 청문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중국이 인도는 물론 리을, 아프리카 중요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군사기지 확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이대로 된다면 중국 뜻대로 아프리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 적도기니 바로 아래에 있던 가봉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죠. 중국군의 등을 엎은 적도기니가 가봉을 침략할 수도 있는 가운데 강력한 우군의 도움이 가봉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봉이 선택한 파트너는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봉의 군사기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중국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반응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외교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남기며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중국의 허를 찌른 한국의 군사기지 개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중국은 과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 SAL이 707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특임대의 훈련을 수락에 받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특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 606특공부대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죄임을 알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추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특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1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VY-실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 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1,3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NAVY SAL 소속이었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멜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라넣었던 이즈의 지도자 알바그다다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세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핵이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드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역시 델타포스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델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죽음을 각오하는 작전에 투입되죠.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항공비호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GROM,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멜타포스, 독일의 GSG-9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707특임대의 전신이 있습니다. 바로 606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카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고단자 및 사격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제 1기 606특공부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특공대 SWAT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익힌 무술이 실전무술,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22분의 10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총에 맞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일 이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질지해 전두환의 개인경호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구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부대가 바로 707 특임대죠.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0수특전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5대 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0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뿐이었습니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해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 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707 특임대의 본래 임무는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 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극비에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 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주석궁을 폭파한 후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 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 특임대의 훈련은 악명높기로 유명합니다.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지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해상으로의 침투, 고공에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전문적인 벌도의 훈련을 받죠.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일격투 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적 후방의 침투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탄탄한 팀워크에서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G-9,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 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 훈련과 베테랑들의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난 9일 폴란드군 총사령부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짧은 영상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747 화물기가 입을 벌리고 흰 포장재로 쌓인 전투기를 마치 삼키듯이 씹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포장된 전투기의 정체는 바로 폴란드로 향하는 FA-50GF 전투기였습니다. 지난 6월 출고식을 마치고 1달 만에 폴란드 배송을 위해 화물기에 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10일 폴란드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는 FA-50GF1 2호기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폴란드와 한국이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조금 남겨두고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까지 구매한 모든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장관 역시 FA-52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전투기로 폴란드 공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군 총사령부에서는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는 한국에서 훈련을 받은 폴란드 파일럿들이 직접 조종하여 앞서 도착한 한국 무기들과 함께 8월 15일에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무기가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며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폴란드의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지금, 이와 반대로 한국의 행보를 안이 꼽게 보며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이 난 곳이 있으니 역시나 중국인데요. 한동안 K9을 타겟으로 비방을 일삼던 중국 언론이 이번엔 FA-50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인 수호에서 얼마 전 A15는 왜 FA-50에게 UAE에선 이기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졌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UAE가 T-50 대신 중국의 L-15 고등훈련기 15대를 구매한 것은 L-15가 항공기의 성능으로 T-50을 압도했었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한국 전투기와 나아가 그 뒤에 있는 미국을 꺾은 중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FA-50이 말레이시아에서 승리한 것은 산유국인 UAE와 달리 돈이 궁한 말레이시아에 한국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하며 돈으로 꼬드긴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FA50은 L15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앞서 FA50을 도입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은 FA50의 성능에 실망해 추가 도입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바가지를 썼다고 말하며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FA50 주문이 밀려들어 KAI 공장에 불이 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영상이 필리핀 매체를 통해 공개되어 중국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군사 활동의 최전선에 FA50PH가 나서서 활약하고 있다는 영상이었죠. 필리핀 리즈 지역에 두 대의 FA50PH 이글 전투기와 BRP 콜라드 순찰선이 파견되면서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필리핀 공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필리핀 동부 해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2일 이 지역에 중국 군함이 침입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파견했는데요. 필리핀의 주력 전투기인 FA50PH와 BRP 콜라드 순찰선이 필리핀 리즈 지역의 상황을 감시하고 순찰하기 위해 필리핀 동부 해역에 파견되었습니다. 2023년 7월 8일에 열린 2023 선더 공중작전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공군과 미국 공군은 대공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필리핀 공군은 4대의 FA50을 동원했고, 미 공군은 4대의 A-10 전투기와 F4대의 F-22 랩터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투기들이 클라크 올 에어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노손 동쪽의 군사훈련 지역에서 모의 대공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공방어 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전투기가 조화되어 공역 통제, 위협 식별과 교전 및 상호 지원 임무를 포함한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리핀 매체를 통해 보신 것처럼 현재 FA50PH는 필리핀 공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서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에 대한 요격 작전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진행한 대공방어 훈련에도 FA50PH를 참가시켰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중국의 주장대로 FA50PH 전투기의 성능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FA50을 출격시켰을 리가 없겠죠. 필리핀 공군은 FA50을 도입한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실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번처럼 중국 군함의 영해, 침범에 대해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진 FA50PH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으며 필리핀 내전에서도 마치 바늘기를 꿰는 듯한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가진 FA50으로 필리핀 반군의 지휘부를 초토화시켜 FA50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해 직접 FA-5PH에 탑승하여 잠깐 동안 필리핀 공군의 에어포스 1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탑승했던 FA-50PH의 캐노피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졌죠. 비행을 마치고 내려온 마르코스 대통령은 FA-50PH가 필리핀 연안경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얼마 전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 모델 18대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공군에서도 FA-50을 추가로 구매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FA-50PH를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KAI에서 필리핀에 향상된 버전의 FA-50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제안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필리핀 공군에서도 KAI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의 업그레이드부터 최신 블록 모델까지 전투기 마케팅 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KAI는 FA50 블록 20 모델을 최소 24개 유닛 또는 2개 편대를 제공하여 총 3개 편대, 36대의 FA50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KF-21 보라매를 통해 필리핀 공군의 미래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필리핀 공군을 위해 진행한 발표에서 필리핀 지도부의 공군 강화를 위해 기존의 FA-50PH 비행대에 더해 최소 2개의 비행대대를 더 보유하는데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명백하게 KAI로부터 FA-50PH를 최소 12대 이상 더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와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필리핀 공군은 이미 이 정교한 전투기 FA-50PH로 이루어진 비행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투기는 취임하고 불과 5년 만에 수많은 실전을 거쳐 그 성능을 입증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공군은 적어도 한중대의 FA-50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뛰어난 전투기에 목말라 있는 필리핀 공군에게 있어 KAI의 제안은 마침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이었는데요. 중국 항모전단의 전투기들과 맞서 필리핀 영해를 지켜내기 위해선 공대공 전투력을 갖춘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필리핀의 경제 규모로는 여타 선진국들처럼 멀컥 F-35나 F-16V 같은 고가의 전투기를 주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던 와중 KAI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인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예정인 FA-50 블락 20 모델은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더 이상 경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과 운용 비용은 후보 기종들보다 훨씬 저렴하여 필리핀 공군의 운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용비용 문제 때문에 모셔만 둔다면 소용이 없겠죠. 또한 현재 필리핀에서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기에 정비체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게다가 KAI에서는 필리핀 공군에 조금 더 기다릴 용의가 있다면 KF-21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죠. 앞서 필리핀 매체에서 저런 것과 같이 FA-50 추가 도입과 새로운 계약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사실 UAE에서 중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폐가 있었던 것이 당시 UAE에서 L-15를 선택했던 이유는 F-35 수출을 막은 미국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중동을 주무르려 하는 미국에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UAE에서 구입한 L-15는 공군을 위한 훈련기가 아닌 UAE 공중고개 비행팀으로 전량 배치되면서 UAE의 공군력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애초에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UAE가 중국제 훈련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UAE를 시작으로 드디어 한국을 제칠 수 있을 거란 환상에 빠졌던 중국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말레이시아에서의 패배로 환상이 부서지며 이제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 승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눈을 가리는 건 중국 정부의 특기이지만 그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만 먹힌다는 걸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시아 최대의 방산 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한국에 멈추지 않는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